이화영의 변호인인 그 서민석과 박상용 사이의 통화 녹취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앞서 법무부의 특별점검 과정에서도 사실 김성태 그 피고인의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점검이 돼서 보고서로 작성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성태 변호인에게는 이런 시도가 없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연어 파티 때 과연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 네. 왜냐하면 이 통화와 이 진술도 그 전에 연어 파티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녹취만 딱 따고 요 통화 내용을 다 보면은 진실이 밝혀집니다. 자꾸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게 그 앞에 거와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세미나를 어떻게 했기에 아무 관련 없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듯이 이렇게 진술이 바뀌기 시작할까. 근데 그 바뀐 것도 속에 시원찮아가지고 그것 갖고 부족해 이 사람아.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김성태 쪽에서도 원래 변화가 김성태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먼저 있었던 이 변화는 도대체 무슨 계기로 있었나. 그리고 쌍방울이라는 이 장사꾼은 네. 아이 솔직히 여기 경기 또 부지사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가지 이해관계 걸린 일들이 많을 수 있죠. 내가 더 턴다? 하이 뭐 100개도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막 엄밀하게 털면.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압박의 강도가 더 강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김성태 변호인들 제가 사실 일일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김성태 같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관 변호사를 상당히 많은 부분 수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특히나 그게 만약에 소통 창구가 검찰 정관이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식의 얘기가 사실은 그 우리 얘기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수월했을 수 있다는 추정 정도는 해보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업이 들어갔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창조된 수사, 조작 수사가 아니라 완전히 만들어낸 설계한 창조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소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객관적인 물적 증거, 서류, 보고서, 국정원 서류에도 반하는 기소를 진술로 갖다 꿰어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 진술로 꿰어 맞추는데 다 진술을 저는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김성태가 구치소에 수사받는 동안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본인 측근들하고 나눈 대화 녹취록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 지금 진술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내놓으라고 이재명에 대한 진술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안부수라고 하는 사람이 네. 아태 교류 뭐 협력회 평화교류단인가? 평화교류 뭐, 협력회 예. 수장인가 소위 말해서 북한을 오가면서 북한 인사와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쌍방울 측에서 이 사람 딸에게 금전적인 어떤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가지고 이 사람 진술까지 회유 합박했다라는 정황이 이미 1년 반 전에 이미 단독으로 다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안부수, 김성태 그리고 김성태의 측근 부회장들 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까지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 이화영이나 김성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집중 조사를 하면서 그 피의자들을 압박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좀 선행돼서 발표될 필요가 있다. 김성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면회 와서 나온 대화 보면은 주변에 누가 틀렸다는 얘기들을 정말 심심치하게 계속하잖아요. 보면은 누가 불려갔다, 누가 네. 참고인으로 불려갔다, 누가 불려갔다 이러다가 회사가 공중분해 되는 거 아니냐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김성태하고 아주 이런 경우에 중마고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폭 뭐 그 굉장히 가까운 배상윤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아예 해외로 도피해갖고 안 돌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의 어떤 회사를 완전히 공중분해 시키는 그런 수사 그리고 다른 어떤 별건으로 나아가는 수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유 협박 압박을 하니까 김성태가 이거 답을 정해놓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 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화나는 지점이 뭐냐면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래 그런 얘기 다 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받았잖아. 대법원에서 유죄 대법원 받았잖아. 확정됐잖아. 그거 네. 다 얘기했어 법원에서. 당신들 얘기하는 거 이미 법원에 다 얘기하고 유죄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네. 본인들이 짜놓은 판, 본인들이 설계한 모든 것들이 저는 법원을 기망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법원까지 다 짜고 쳤다 이건 너무 무리고 검사들이 그럴듯하게 만든 기록과 시나리오들에 맞습니다. 법원이 속았다고 보는 게 정확한데 본인들이 그렇게 속여놓고 줘봐 법원이 판결했잖아 시끄러워 이제 이거는 진짜 야 이참에는 정말 박살 내야 된다 이건. 이게 그 모든 사건이 공정하게 배당이 되지 않아요. 윤석열 사건이 왜
왜 거기로 갔을까요? 아, 왜 직위원 일시. 왜 식품을 담당하는 직위원한테 갔을까요? 그리고 왜 직위원이 풀어줬을까요? 그리고 왜 직위원이 이거를 1년 동안 내내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고 내내 이렇게 재판을 했을까요? 이런 정치 사건 배당할 때 저는 그 해당 소위 말해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 바로 밑에가 수석부장 판사거든요. 맞아요. 네. 수석부장 판사를 비롯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정치 사건을 이상하게 배당을 저는 의심을 한다고 하신다는 봐요. 예, 거죠. 그런 거 네. 실제 저는 그렇다고 보고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어떤 법원에서 유죄를 줬다라고 해서 다 문제가 없다, 클리어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받을 때는 이러한 정황이 1심 판결 변론 마지막 직전에 연어술 파티 정도가 살짝 드러났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회유하고 압박하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완전한 절차적인 위법,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라는 것이 네. 드러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는 그걸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대법원까지 유죄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괜찮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네. 말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추가로 녹취를 연쇄적으로 공개한다고 했고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진실의 벽은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좀 이렇게 화제를 바꿔가지고 유선희 기자가 오늘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온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 오랫동안 취재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유선희 기자가 민중기 특검이죠. 민중기 네. 특검 그 출입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 때문에 뭐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니 약간 이거는 사실 좀 뭐랄까 이제 그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기는 한데, 네. 유선이라는 이름이 흔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민중기 특검팀에 유선이라는 동명이인이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명이인이 실무- 특검팀 안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게 취재를 할 때 여러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 취재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실무 담당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너무 답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걸 너무 잘 말해줘서 좀 되게 좋은 분을 만났구나. 아, 네. 귀인 만났다. 특검 귀인을 취재하는데 만났구나. 너무 쉽다 이거 취재가. 그래서 이제 네. 한참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이제 언제 저녁을 같이 먹자.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한참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또 그분이 근데 내일 중요한 압수수색이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네. 큰일 났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이제 그 메신저 통화로 네. 했더니 예.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저는 이제 기자인 거 알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했는데 와. 갑자기 그분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다 내가 잘못 알았다. 야, 이거는 실무진에 유선이가 있었다. 착오에 의한 수사 기밀 유출. 쥐를 잡고 근데 와. 그 다음 날 이제 통일기 압색이었습니다. 그게. 예. 아, 이제 그 중요한 압색이라는 다음 게 날에 네. 대대적인 이제 압수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잘 대기를 해서 기사를 썼어요. 아 이래가지고 깊이 네. 빨대를 굽고 취재를 오래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김건희 특검의 그 분기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목걸이의 진실이 드러난 게 네, 맞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 같은데 네. 원래 목걸이 수사가 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민중인 특검팀에 9개 수사팀이 있었고, 근데 이게 별동팀이라고 해서 좀 이제 그 기획 수사 이런 식의 이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이것 전체적인 어떤 한 뭐 본류 사건 이런 게 아니더라도 거기서 이제 조금 문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다뤄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여러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쪽에서 뭐 이 목걸이의 실체, 왜냐면 사실 나토 순방 목걸이는 계속 그때 많이 맞아, 회자가 됐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 출처를 좀 파악을 하다가 보니까 또 여러 또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이게 2개밖에 팔리지 않아서 이 출처를 아는데 그때 판매했던 분이 약간 그 전화 통화 그 벨소리가 좀 특이했다. 아 근데 통화 그게 벨소리가 서희건설의 그 이봉관 회장이 세 명의 따님이 있고 거기 벨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 서희건설에 세 딸이 있었는데 이런 로고송이 맞아 있어요. 맞아. 예. 그래서 그 판매하는 분이 그거를 기억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서희건설에서 이걸 사갔다는 야, 거를 대박이다. 살거나. 네. 그래서 이제 제보를 들었으니 근데 어. 좀 너무 구체적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2개밖에 팔리지 않은 것이 이제 하나가 서희건설이라고 하니까 이제 자금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별동팀에서 그걸 발견을 한 거죠. 자금 추적을 결과. 야, 이렇게 사실은 그 조그마한 단서가 네. 정말로 이제 김건희라는 대어를 잡는 그렇죠.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도 드는 건데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원래 이제 수사할 때는
광화문 KT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최근에 거길 떠난 것 같은데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은 그 과천으로 그 이동을 한 것인데요. 아니, 과천은 2차 종합특검 사무실도 거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재밌는 스토리가 그 2차 특검 하는 또 실무 담당자와 그 민주기 특검팀의 수사 지원 단장이 이제 서로 동기 사이라고 해서 여기 되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2차 특검에서 처음에는 원래 그 서초의 사랑의 교회 사나이 교회. 바로 옆에 원래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음. 거기가 또 뭐 그 건물의 소유 관계 이런 게 복잡하다고 해서 이제 토론을 하니까 여기 괜찮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원단장의 소개를 받아서 과천에 지금 다 두 아니 특검이 그러면은 있습니다. 지원단장끼리 친하면 김건희 특검 수사 내용들 좀 이렇게 잘 넘겨가지고 봐주기 수사 이런 거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해야죠. 지금 뭐 네. 다 일단은 다 잘 넘어갔다고는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사실 그 민주기 특검팀에서 거의 막판에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질 못했어서 이제 이 조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넘어간 2차 특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 예. 더 오히려 앞서서 민중기 특검팀에서 했던 기간보다 더 늘려서 넓혀가지고 메신저 내용을 폭넓게 네. 보겠다는 거죠 지금. 네네네네. 네. 24년 3월부터 11월까지 무혐의 처분 이후까지도 넓혔기 때문에 이제 압수물 분석을 하고 또 소환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의혹이 폭넓고 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이렇게 좀 조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뭐 목걸이를 받았다 이런 거는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건희가 V제로라고 하는 것이 여의도에는 사실 파다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반에 관여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 선물을 왜 줬을까?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통일교에 있는 어떤 현안 사업들,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청탁이나 대가성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대가로 해서 어떤 국정의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느냐 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걸로 인해서 낭비된 어떤 세금이라든가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캄보디아 공적 원조 자금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양평 고속도로를 아예 종점을 바꿔버리는 그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통일교하면 떠오르는 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아무래도 금품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네. 각종 내용 청탁에 있어서도 관여를 기피한 걸로 보이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 관련된 에피소드 혹시 없어요? 아니 그 나름의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는데요. 윤영호의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요. 인간적인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물들을 이제 압수수색해서 이제 보면서 수사팀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영호와 이제 그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 이제 신천지와 좀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와 신천지가 비교가 된다. 네. 왜냐하면 신천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이인자라고 하는 그 고동환 총무 담당자가 그 팀장인가 과장인가 있었는데 그 네. 고동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범죄도 있고 질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도 알려져서 추가 범행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통일교는 오히려 이제 성비위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아내와도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더라. 윤영호 본부장이 네. 아내와 사이가 돈독하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도 그 집에도 취재 때문에 가고 했었거든요. 윤영호 자택도 갔어요. 네네네. 네. 근데 거기 이제 그 윤영호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를 갔지만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와 이제 부인과의 관계가 꽤 돈독하더라. 이런 것은 네, 좀 취재하면서 알았던 좀 하나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